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 처방약도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확진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화장시설 집중 운영 노력을 통해 20%까지 떨어졌던 3일차 화장률이 48.7%까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은 3일차 화장률이 4.3%에 불과하고 대구와 부산도 20% 수준에 머물러 이들 지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5월과 6월은 주 100편씩 국제선을 늘리고 7월부터는 주 300편씩 증편하며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국제선 운항을 과거의 50%까지 회복할 계획입니다. 10일간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또 30%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의 신규 감염자 수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으면서 최대 발생 지역 상하이의 봉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200명 넘게 추방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로 5조 3천억 원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검토하겠지만 풍토병으로 보는 엔데믹 선언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증 현상 없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같이 사망 위중증 감소세가 계속되면 사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가 엔데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당분간 엔데믹 선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방역관리 체계를 두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엔데믹을 선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이나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염 관리 체계를 바꾸기에는 아직 위험도가 높은 만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진자 1,400만 명을 대상으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차로 9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결과 검토 뒤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지난 1월부터 3월 16일까지의 재감염률을 0.0018%라고 밝혔는데 델타 유행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0.03%보다 현저히 낮아 신뢰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감염 사례 통계는 각 지자체가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확진자가 급증할 시기 일부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들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부터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 처방약도 환자 본인이 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자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 의약품을 환자에게 대면 전달하게 됩니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엔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이후에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국 화장장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 운용 기간을 실시해
하루 화장 능력도 높아지고 3일차 화장률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한 결과 하루 화장 수용 능력은 3월 4일 1044회에서 한 달 뒤 4월 4일에는 1764건까지 증가했고 평소 80% 전후였던 3일차 화장률은 지난달 19일 2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4일 48.7%까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3일차 화장률이 서울 4.3%, 대구 19.4%, 부산 20.4%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적인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5%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화장 능력을 높이고 관외 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국제선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1단계로 다음 달부터 매달 주 100편씩 국제선을 늘리고 인천공항 도착 제한도 시간당 20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3단계를 시행해 국제선 운항을 50%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입국 전 PCR 검사 요구와 미접종자의 격리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PCR 검사를 요구하거나 접종 미완료자에게 대한 격리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고 큰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인 백신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되기 전인 사람입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정부가 의료 기동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5개 의료기관에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기동 전담반으로 지정했고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동 전담반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요청이 오면 확진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과 처치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2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줄어 휴게소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휴게소 운영 업체들은 특히 한국도로공사에 내는 임대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 돼 상춘 행렬이 시작될 때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강화했던 때는 아예 문을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휴게소 대목인 명절 연휴나 휴가철에도 영업 중지가 이어져 매출 감소가 막대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는 우선 휴게소 소속 직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임금이 삭감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무급휴직, 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국에 있는 휴게소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지난해 전국 203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보다 31% 줄었습니다. 휴게소 운영업체 측은 매출이 줄어 적자가 커진 데다 한국도로공사에 내는 임대 수수료가 줄지 않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 강원도 인제의 A휴게소는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임대 수수료가 부담돼 재계약을 포기했고 경기도 이천의 B휴게소는 지난해 6월에 26일간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라든가 공사들처럼 수수료를 좀 감면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업체들도 다 운영을 포기할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임대 수수료 6개월 납부 유예와 보증금 일부 환급 등의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납부 유예라든지 보증금 환급이라든지 그 뒤에 이제
방역비, 명절 임대료 면제 등등 해서 저희가 총 4,188억을 지원을 했고요. 부족했는지 아니면 충분했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업체 측은 공사 측의 지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인 보증금 환급은 코로나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이 진행됐고 납부 이후에는 기간만 잠시 미룬 것이라 실제적인 지원은 미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그친다는 이스라엘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이스라엘 보건부 자료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125만 명의 감염 및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현지 시각 5일 국제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했습니다. 분석 결과 부스터샷을 2번 맞은 4차 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접종 후 4주까지 부스터샷을 1번만 맞은 3차 접종자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염 예방 효과가 4주 후부터 감소해 8주가 지나면 3차 접종자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확진만을 본다면 4차 접종은 효과가 단기적일 뿐이고 절대적 이익도 크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열흘째를 맞은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만에 30% 정도 늘어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상하이의 5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무증상과 해외 유입을 포함해 17,08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상하이는 2,500만 명의 주민이 모두 외출이 금지된 채 자택에 격리된 상태인데도 감염자가 매일 30% 정도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도시 전면 봉쇄가 10일 이상 지났는데도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중국 본토 전체의 감염자 수도 5일 기준 하루 24%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2만 614명이 되면서 또다시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상황은 아직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조금 늘었지만 방역당국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만큼 유행이 이제는 꺾였다고 판단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점 구간은 이미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3월 셋째에서 넷째 주 정도의 정점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후에는 현재에도 이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규모 면에서는 일단 정점 구간에 도달 이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확진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확진자 수만 가지고 현재 유행 상황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의 의미가 과거보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7일 자가격리의 의미도 사실상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은 그 확진 판정 자체를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는 게 임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일단 병원에 가서 레트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확진 판정 받기 이전 한 이틀에서 3일 또는 많게는 3일에서 4일 동안 거의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또는 이틀 만에 그 임상 증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가격리가 의미가 있나? 이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오히려
샤이 오미크론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을 방역당국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점을 지나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가격리 조치와 또 확진자 통계에 대한 의미가 흐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얘기도 해볼 텐데요. 사망자는 지금 사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고 위중증 환자도 30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언제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식적인 확진자 규모 그거로 비추어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셋째에서 넷째 주 정도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하는 시점이 확진부터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2주 정도에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점 구간에서 이 시점은 좀 다소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확진자 규모 발표되는 수치만으로 볼 때는 지금 정도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정점 구간, 그러니까 정점에 진입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확진자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정점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지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의 어떤 상황인데 지금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특히나 일단 여러 다수의 국민들께서 감염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여파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도 확산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항체 지속 기간이 다소 짧아지는 시점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확산세가 진정세에 접어드니까 정부가 미주와 유럽 등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증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텐데 지금 감소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감소세에 어떤 영향을 큰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때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관리가 더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이가 같이 혼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크게 완화됐고 거의 일상으로 또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흐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입되지 않은 해외에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는 서서히 완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해외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XA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유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XE 변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국내에도 이미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을 제치고 우세종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변이주가 같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자체 발생한 여러 가지 XE 변이 또는 XD, XF 변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방역 당국이 확인을 못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급속하게 이런 변이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더 유입 가능성은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변이들이 크게 병원성이 증가된 양상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확진자 1,400몇 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 재조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확진되신 분들이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재감염에 대한 정의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재감염 사례로 정의하는 그 개념 자체가 과거 PCR로 확진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90일 또는 40일에서 90일 사이 이런 식으로 증상의 유무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었는데 이런 거는 다 필요가 불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확진 판정이 두 번 이상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재감염 추정 사례로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국내의 재감염 이렇다 보니까 국내의 기존 정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0.0018% 특히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이나 해외 사례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가 4주에서 8주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구진의 분석인데요. 이게 지금 예방 효과가 단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4차 접종의 효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비단 4차 접종뿐만 아니라 3차 접종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 접종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감염의 예방 효과거든요. 근데 감염의 예방 효과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 맞은 건강한 성인들도 계속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치를 감염 예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일단 중증화 예방 효과에 더 방점을 두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령층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3차 접종까지의 효과가 고령층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 예방 효과에 방점을 두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4차 접종의 기회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접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증 예방 효과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차 학살과 관련해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트레이드마크인 국방색 셔츠 차림에 덥수룩한 모습으로 첫 연설을 시작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시간 화상 연설을 통해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 학살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На сьогодні саме внаслідок дій Росії на території моєї держави, на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скоюються найстрашніші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а увесь час після.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성들은 자녀들 눈앞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며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빗대 규탄했습니다. Відрізняється від того, що робили терористи ДАІШ на захопленій ними території. 침략 당사자이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 손발을 묶고 있는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부차 학살과 관련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hat we've seen in Bucha is not the random act of a rogue unit. It's a deliberate campaign to kill, to torture, to rape, to commit atrocities. 블링컨 장관은 증거는 세상이 보고 있는 그곳에 있다며 학살 명령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즈 토르셀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도 부차 학살과 관련해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희생자들을 직접 겨냥했고 살해했다는 점을 가리킨다며 국제인도주의법 아래서는 고의적인 민간인 살해가 전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부근 도시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의혹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TV 연설을 통해 부차 학살 의혹을 부인하며 서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협정을 망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학살 의혹은 서방의 도발이자 엄청난 위조라고 규정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두 나라 사이 5번째 평화협상 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조건을 내려 한다며 부차 학살 의혹은 협상 과정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지난 1일 열렸던 EU 중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대화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마치 귀머거리와의 대화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중국이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화도 약속도 피했다면서 중국이 누가 침략자인지 명백한 분쟁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면 강대국 행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함께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 당시 기권표를 던졌던 인도는 유엔 주재 대사를 통해 부차 학살을 규탄하며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서방 측은 러시아 외교관을 200명 넘게 추방한 데 이어 강력한 추가 제재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유럽은 격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곧바로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ia istruzione, il segretario generale de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l'ambasciatore Ettore Sequi, ha convocato questa mattina alla Farnesina l'ambasciatore della Federazione Russa in Italia.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과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소속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이틀 사이 추방 결정이 내려진 러시아 외교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Las insoportables imágenes que hemos visto de la matanza de civiles en la localidad ucraniana de Bucha tras la retirada del ejército ruso nos indignan profundamente. Y España exige que los crímenes de guerra sean investigados de forma inmediata y que los responsables sean castigados por ello. 서방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는 그중 하나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한 해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We will make them broader and sharper so that they cut even deeper into the Russian economy.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러시아를 옥죄할 새 제재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유럽연합 EU와 주요 7개국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제재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됩니다. 이번 추가 제재는 숱한 제재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제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부차 학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시설 피해가 지난 1일까지 적어도 83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국립경제대학은 목격자 1,000명과 정부 자료를 모아 이 같은 추산치를 내왔습니다. 이 정도 피해는 지난 2020년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넘는 거액입니다. 이번에 추산한 피해 시설에는 도로와 항만, 의료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 과정에서 점령한 인근 도시 보로디안카에서 아파트 폭격으로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자사 기자들이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처음으로 보로디안카에 들어가 목격한 상황은 충격적이었다며 길이 3.2km의 큰 길을 따라 늘어선 닫힌 건물 단지들은 크게 파괴됐고 격렬한 전투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가족과 지인, 동료를 찾고 있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물 4동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붕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 예르코 보로디안카시 시장 대행은 지하실이나 아파트로 대피했던 수십 명이 실종됐고 잔해 아래에서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며 추정이지만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 조치에 따라 가계부채가 감소 추세를 보이자 시중은행들은 일시적으로 금리를 내려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가계부채는 강력한 관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8% 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 1,93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7,436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주택과 전세자금 관련 실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 가계대출의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해 금리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 중 하나원큐 신용대출에 가상금리를 0.2%포인트 하향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9조 7천억 원을 넘는 등 과다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에 은행이 대출금리 인하로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금융정책 담당자들은 가계부채 통제 의지가 확고합니다.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너무 빚을 많이 안 내도록 우리가 자제를 좀 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 없이 오는 14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지 금융권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12년 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법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변함없는 동지애를 보여줬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퇴임 후 5년여 만에 첫 백악관 방문입니다. 재임 중이던 12년 전 전국민 건강보험법 통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부르는 농담으로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Vice President Biden, Vice President. That was a joke.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많은 일을 했다며 전 국민 건강보험법을 최고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Nothing made me prouder than providing better health care and more protections to millions of people across this country.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법은 오바마 케어가 맞다고 화답했습니다.
Let's be honest. The Affordable Care Act has been called a lot of things, but Obamacare is the most fitting. Obamacare. 미국의 오바마 케어는 공화당 측의 각종 소송과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폐지 시도를 이겨내고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케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e Affordable Care Act is stronger now than it has ever been. And today, we're strengthened even further.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사회보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세계 로켓 발사 업체와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하며 우주 인터넷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마존은 현지 시각 5일 항공사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 법인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그리고 프랑스 위성 발사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3개사와 최대 83회의 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로켓 발사 계약이 상업용 우주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은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CNBC는 전망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사업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13년 만에 시작된 우주 비행사 모집에 4천여 명이 지원해 지난 2008년 당시보다 4배 이상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우주비행사 공개 모집에 모두 4,127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학력 제한 없이 진행된 우주비행사 공개 모집에는 지난 2008년 모집 당시에 비해 4.3배에 이르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 가운데는 30대가 44.8%로 가장 많았고 여성 비율은 22.3%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영어와 일반 교양, 신체 능력 측정 등의 전형을 거쳐 우주비행사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사람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세 번째 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9,500만 달러, 우리 돈 1,100억여 원에 이르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 판매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거세게 반대해왔습니다. 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백신을 위탁 개발 생산을 하면서 백신 허브로 대한민국이 주목받았는데요.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위탁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위탁 개발 생산이 무엇인지부터 그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죠. 위탁 개발 생산은 영어 CDMO의 약자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발까지도 하는 형태의 생산 체제를 말합니다.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얀동 공장에서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 것이 대표적인 CDMO의 예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항원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서 추가 공정을 개발한 뒤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했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탁 생산, 즉 CMO를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생산에 필요한 세포주를 받아서 백신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CMO로 불리고요. 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세포주 이외에 추가로 제조 공정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영어 디벨롭먼트의 D가 하나 더 추가돼 CDMO로 불립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그 바이오 기업들이 위탁 개발 생산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뭐 전 세계 선두권으로 꼽혔죠. 사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CDMO 기업이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CDMO가 이렇게 낯선 용어는 아닌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개발 대표적인 기업인데 주로 이 항체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체 의약품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네. 이에 대응하는 인체가 만들어내는 항체를 이용한 그런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예. 미국 바이오 기업 TG 테라피틱스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나 미국 엔지올리틱스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등 다양한 항체 치료제를 위탁 개발 생산하고 있죠. 항체 치료제 뭐 이렇게 위탁 생산하고 있는 점에서 이렇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두 주자이긴 한데 이 항체 자체가 수십 년 넘게 이제 치료제로 개발이 되면서 예. 관련 기술이 축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 제조 방법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죠. 이런 이유 등에서 항체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은 자동화 대량 시스템까지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항체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은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됐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좀 어렵거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뭔가요? 그러니까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한꺼번에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이 항체 치료제로는 치료가 좀 힘든 그런 질병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기도 하죠. 네. 이 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가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데요. 네. 그동안 완치가 불가능했던 백혈병 치료제에 쓰이는 노바티스의 면역세포 카티 치료제가 이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로 볼 수가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는 이 고장이 난 유전자를 유전자 과위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거나 정상 유전자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대체하는 방식의 치료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바이오젠의 근위축증 치료제를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로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한 49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항체 치료제와 비교하면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에 집중하고 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자체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이 산업적으로 다 아직 태동 단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임상 건수는 2016년보다 약 3배 정도 늘었고요. 네. 한국바이오협회는 전 세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장이 2019년 1조 8천억 원 규모에서 2026년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죠. 예. 그런데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대부분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으로 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위탁 개발 생산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장 추세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위탁 개발 생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술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생산할 시설을 갖춘 그 생산 시설까지 갖춘 회사는 많지 않다. 네, 지금 이런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나요? 근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 이 CDMO 분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뭐 mRNA나 이 플라스미드 DNA,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을 모두 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말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를 포함한 다른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사업 계획을 밝혔었고요. 예. 이 차바이오 그룹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구 제2테크노밸리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로는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 CGV 기공식을 개최했었죠. 네. 이 관련 바이오 기업 CEO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바이오 제약 산업이 미래입니다. 차바이오텍은 CGV와 미국 메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연계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의 글로벌 CDMO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바이오 산업 전체를 키우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기업들이 위탁 개발 생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비교적 지금 신약 개발은 소외되는 건 아닐까요? 이 신약 개발은 보통 이제 신약 물질 발굴에서부터 뭐 임상 시험, 최종 승인까지 하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뭐 1조 원 이상이 드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실패 확률도 크니까 아무리 뭐 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이걸 하기가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반면에 이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신약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죠. 이런 이유 등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좀 큰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는 이런 위탁 개발 생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신약 개발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이지만 사실은 아직 자체 신약은 없잖아요. 네. 뭐 이게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사실 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신약 개발 전체 시장 파이도 키울 수가 있고 예. 이 관련 분야가 좀 성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전문가들은 당장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좀 대기업이 역량이 있는 이 국내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해서 서로 좀 상생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외의 경우에는 그 미국 화이자나 독일의 그 바이온텍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 백신을 개발해서 어떤 그런 협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아쉽게도 이 국내에서는 뭐 대기업과 이런 바이오 벤처 간의 협업하는 문화가 아직은 좀 해외만큼 성숙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내 신약 개발이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신약 개발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차세대 전극 소재 카본 클라스의 성능을 끌어올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본 클로스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탄성이 더 뛰어난 신소재로 비행기 부품 등의 전극 소재로 쓰이는데 활용 목적에 맞게 표면에 미세 입자를 코팅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순천향대 연구팀은 첨가제를 넣지 않고 한 가지 화학 물질만을 사용해 카본 클로스의 표면을 미세 입자로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제작한 카본 클로스로 전기 저장 장치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한 가지 화합물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공정보다 저렴하고 독성이 있는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아 더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를 대학원에 설립하고 대전 본원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카이스트는 인문학, 사회과학과 과학공학 간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위해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대학원 과정을 설치해 내년 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대학원은 사회과학 분야 전문 지식 함양과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전산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예술 분야의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갖춘 인문융합공학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포스텍이 국내 대학 최초로 온라인 게임 경기를 보면서 가볍게 스낵을 즐길 수 있는 e스포츠 펍인 e스포츠 콜로세움을 열었습니다. e스포츠 콜로세움은 학생들의 놀이문화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전 세계 대학생 5만 명이 동시 접촉할 수 있어 학생들끼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응원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기도 합니다. 포스텍은 e스포츠 콜로세움에서 카이스트와의 교류전인 포카전은 물론 해외 대학과도 메타버스와 e스포츠 교류전 등을 열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소외지역 계층의 과학문화 항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문화 바우처는 경제적, 지역적 소외계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상품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를 1인당 3만 원어치씩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학문화 바우처는 다음 달 6일까지 과학문화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총 5만 5천 명에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서만 약을 받을 수 있었던 재택치료자도 이제는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단 반드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약을 받을 때는 처방전 원본을 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